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내 이름이 없다는 것,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직장에서는 누구 대리, 누구 팀장 이런 호칭들로만 불리지 정작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별로 없게 되잖아요. 그나마 이름으로 불러줄 사람인 부모님들이나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교류도 점점 뜸해지게 되고 마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사연으로 내 이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혼기를 꽉 채워 결혼했고 서로 나이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손주를 보여드리자고 약속했었어요. 아버님이 일찍 사별하시고 혼자 외아들을 키우느라 아직 재혼도 못하셨기에 말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많이 적적하실 거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약속이나 꿈은 결국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고 말았어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어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누워 자기 의지로는 눈 하나 제대로 깜빡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항상 누군가 저를 부를 때면 김태호 환자분 보호자였고 가끔은 꿈속에서도 심지어 깨어있을 때도 누군가 보호자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앉아버렸죠. 식사는 항상 간이 되어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러운 병원밥, 하얀 바탕에 파란 줄무늬가 쭉쭉 그어진 환자복, 온 사방에서 들려오는 죽을 것 같다, 아프다, 힘들다 울음소리와 비명소리. 3년. 저는 꼬박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의 사고는 저에게 이름도 뺏어사갔고 저의 삶 자체를 아주 뭉개버렸죠. 다행히 아버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편이었기에 돈 걱정만큼은 안 하고 병원비와 생활비 모두 넉넉하게 도움을 받으며 병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몇 개월 전 남편이 발가락 끝이나마 자극에 반응하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톡톡 두드릴 때마다 살짝 떨리는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처절하고 애절한 절규처럼 보였죠. 의사 선생님은 식물인간 상태라도 간헐적으로 발작처럼 움직일 때가 있다. 시선이나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본능적인 행동에 불과한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는 확실히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죠. 희망을 품어볼 가치가 충분하니 포기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자가호흡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가호흡이 가능하다면 그 이상도 기대가 가능하고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희망이 있을 거라고. 언젠가쯤 남편이 따사로운 햇살을 느낄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말이죠. 거동이나 섭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대부분의 환자가 그렇듯 남편 역시 그렇게 풍채가 좋던 사람이 3년간 누워있는 동안 살이 쭉쭉 빠져 15kg나 체중이 줄었어요. 혼자서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라 영양분은 호수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만 공급이 되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원래도 풍채가 좋은 편은 아니었던 남편은 이제는 마르다 못해 장작개비처럼 삐쩍 말라가 이대로는 영양실조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어요. 병원을 감도는 죽음의 냄새라는 것을 아시나요? 병원 특유의 그 냄새가 그냥 외래 진료를 하러 왔거나 오래 입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병원 냄새, 그 이상의 의미가 없겠지만 저처럼 많이 아픈 가족이 있어 몇 개월, 몇 년을 병원에서 살다 보면 그 냄새 자체가 지긋지긋하고 두려워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응급 상황이 일어나고 몇 개월이나 서로 인사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던 옆 병실 환자나 가족이 다음날이 되면 침대가 싹 치워진 채로 흔적조차 사라졌을 때의 허탈한 기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아픈 사람들만 보고 살다 보니
저 역시 없던 병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말이죠. 식물인간 환자는 돌보는데 별로 힘이 들지 않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혼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움직임도 겨우 하는 상태인지라 기저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갈아줘야 하고 매일매일 몸을 닦고 며칠에 한 번은 목욕을 시켜줘야 하고 또 한 자세로만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으니 몇 시간에 한 번은 몸을 옆으로 뉘어준다거나 하면서 자세도 바꾸어줘야 하죠. 차라리 의식이라도 있는 전신마비 상태면 지금 뭐가 먹고 싶은지 어디가 불편한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 들곤 했어요. 남편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줄 때나 목욕을 시킬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오랜 병간호로 인해 저도 체력이 많이 떨어진 탓이겠죠. 하루는 남편의 몸을 다 닦아주고 수건을 들고 일어서려 하니 머리가 핑 돌면서 세상이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간신히 버텼지만 하마터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볼썽사납게 넘어질 뻔했었죠. 결국 기약 없는 병원에서의 간호는 3년을 꽉 채우고 끝났어요. 아버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던 모양인지 남편을 퇴원시켜 시댁으로 옮기자고 하셨거든요. 마침 남편의 호흡 기능이 많이 호전되어 간단한 호흡 보조 장치만으로도 자가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어요. 아버님은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에게 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 3년간 하루도 쉬지 못하는 병간호에 지쳐 서서히 한계가 보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았거든요. 기약 없는 부질없는 희망, 그런 것들이 저를 살게 하고 있었어요. 부질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티끌 같은 가망을 버리지 못해 실오라기 같은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심정. 온 가족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죠. 아가,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10년 같은 긴 세월. 너무 잘 버텨줘서 고맙구나. 내가 이 빚을 어찌 갚겠니?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아내인걸요. 당연히 해야죠. 아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들 녀석이 저리 되고 애도 없는데 네 인생 찾아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도 곁을 지켜주었잖니. 정말 고맙다. 대호 녀석이 정말 아내 하나는 잘 얻었어. 그러며 눈물을 보이시는데 괜스레 제 가슴이 다 시큰거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고생.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고 같이 아파해줄 가족이 한 명쯤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죠. 아버님은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을 정해서 남편을 보러 오라고 했지만 건강하시긴 해도 노쇠하신 아버님께서 남편을 혼자 돌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일주일에 2번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목욕은 젊고 힘 좋은 제가 시켜주는 게 훨씬 안전하고 수월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3년 만에 신혼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아버님 덕분에 드디어 집에 있는 푹신한 스프링 침대 위에서 잡을 수 있었어요. 3년 만이었죠. 이 자리에 함께 누워 따뜻한 온기를 나눠줄 남편은 없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선 정말 천국 같은 상황이었어요. 병원 특유의 냄새, 그리고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만 안 봐도 정말 살 것 같았거든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말이죠. 이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며 아버님과 저는 서로를 많이 의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했을 때만 해도 워낙 과묵하고 진중한 분이셨던 탓에 근엄하신 시아버지를 어렵게만 느꼈었는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함께 의논을 통해 정하고 만나는 날이면 사소한 오늘 점심 메뉴도 소소하게 의논해보고 무엇보다 같은 아픔과 힘듦을 공유할 수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죠. 아버님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하곤 하시지만 서로가 아니었다면 정말 여기까지 누구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저 역시 3년이란 시간 동안 서서히 한계를 느끼며 지쳐가고 있었고
아버님 역시 혼자 힘만으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버님 댁에 가면 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자 둘이 사는 집인데다가 사실상 아버님 혼자 집안일에 아들 돌보기까지 혼자 다 하셔야 하다 보니 아들 돌보는데 온 신경을 다 쓰시느라 본인 돌보는데도 소홀해져서 제가 갈 때마다 빨래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뭐 그런 것들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아버님 댁에 가면 항상 제대로 개어놓지도 않아서 쾌쾌한 냄새가 나던 이불보도 햇볕에 말린 모양인지 고슬고슬해져 있거나 아예 새 것으로 갈아서 잘 정돈되어 있고 집안의 잡동사니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빨래도 밀리지 않고 매번 깨끗하게 널어서 개고 다림질 해놓기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아버님이 혼자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마치 여자 손을 탄 것처럼 솜씨가 너무 완벽하고 깔끔했죠. 아버님, 요즘 사람 쓰세요? 왜? 아니, 집안일 되어 있는 솜씨하며 아버님 혼자 하신 것 같지가 않아서요. 힘에 부치시면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오는 날짜도 늘리고 도울 텐데. 저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보세요. 근육 튼실한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너스레를 떠는 저를 보며 허허 하고 웃으시던 아버님은 곧 알게 될 거다. 혹시 또 아냐? 우렁각시가 있는지. 하며 아버님답지 않게 농담까지 하시지 뭐예요? 당시에 전 그냥 요즘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한 이틀이나 지났을까요? 마침 가지볶음을 잔뜩 해서 아버님께도 갖다 드릴까 해서 아버님 댁을 찾아갔어요. 아버님이 평소 가지볶음을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아버님께 문자를 먼저 드리고 방문했는데 문자를 미처 못 읽으신 모양인지 저를 보고 아버님께서 놀라시는 기색이 역력했고 아버님 옆에는 웬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제 또래 정도밖에 안 보였죠. 아이, 아가, 어쩐 일이냐 말도 없이. 제가 오는 길에 문자 드렸는데 확인을 못 하셨나 봐요, 아버님. 아이고, 그랬냐? 아이, 어서 들어와라.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혹시 도우미 분이신가요? 솔직히 저는 대충 아버님이 젊은 여자를 만나고 계시구나 하는 건 그 여자분을 보자마자 눈치를 챌 수 있었지만 며느리인 저와 불과 2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사실과 벌써 결혼 이야기까지 다 끝났다는 사실에는 뜨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대한 논란 티를 내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긴 했지만 아마 그 황당에 가까운 감정을 미처 다 숨기지 못해 두 사람에게도 보였을 거예요. 정말 기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다 늙어서 젊은 여자 만나 주책 떤다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말을 못했다. 너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며느리 고생시키면서 시애비란 인간은 연애질이나 한다고 네가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것도 걱정이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다 정리된 마당에 너에게 소개는 해줘야지 했는데 결국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구나. 나이는 너하고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나이에 맞지 않게 의젓하고 속히 예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솔직히 나도 그 세월 못 버텼을 거야. 그건 너도 눈치를 챘겠지만 집안일을 이 사람이 도맡아 많이 도와주었다. 부디 편견 갖지 말고 시어머니를 잘 맞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아버님이 한꺼번에 말을 그렇게 길게 하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어쩐지 화려한 외모에 진한 화장, 집안일을 돕고 살림을 잘 해줬다는 사람 손톱에 알록달록 매니큐어에 큐빅까지 붙여져 있는 게 영 첫인상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편견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어쩌면 몇 년 세월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돌보느라 미용실 한 번을 제대로 못 간 제 처지와 비교가 되어 나온 열등감일 수도 있겠죠. 내가 2살 언니라 다행이다. 2살 동생이었으면 큰일 날 뻔.
나 정도면 엄청 젊은 시어머니죠? 이는 시어머니로 대접하라 했지만 솔직히 우리 나이 차이에 어머님 하는 게 더 불편하지 않겠어요? 아이, 뭐 호칭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언니 동생보다도 친구처럼 재미나게 잘 지내봐요. 어머님은 그렇게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과하게 너스레를 떨었어요. 아버님이 둘만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인지 자리를 슬쩍 피해주셨고 전 솔직히 할 이야기도 없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서 조용히 앉아만 있는데 그 여자분은 활기찬 목소리로 정막을 깨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근데 남편이 참 아파서 누워만 있는데도 인물이 훤해요. 건강했을 땐 엄청 미남이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여자들한테 인기 많긴 했죠. 나도 잘생긴 아들 생겨서 너무 좋네. 진짜 변죽이 좋은 건지 비위가 없는 건지 자기보다 고작 한 살밖에 안 어린 남자에게 아들이라는 호칭이 잘도 나오더라고요. 새 어머님의 푼수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분은 아버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저와 남편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죠. 둘이 만나기는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사귀었는지 결혼에 꼴이 난 과정 좀 자세히 이야기해줘요. 러브스토리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 그것도 내 며느리랑 아들 이야기인데. 하도 집요하게 묻길래 건성건성 대답을 해주기는 했지만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캐묻더라고요. 1살 차이 나는 사이에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도 영 껄끄러웠지만 자기 남편 얘기보다 남편의 아들 이야기에 더 적극적인 거에 좀 갸우뚱했죠. 오늘부터는 나도 아들 병간하는 거 같이 놀게요. 이젠 가족이니까. 그 여자분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 집안의 가족으로서 시어머니로서 자리를 제대로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솔직히 어머니라고 부르기엔 너무 불편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나 에너지 넘치는 활기찬 성격은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죠. 저나 아버지나 오랜 병간으로 지칠 대로 지쳐 소위 말하는 허름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반대의 활발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 어두침침하기만 하던 집안이 밝아지는 느낌도 들었죠. 어린 시어머니는 남편을 돌볼 때나 집안일을 할 때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대답도 못할 저희 남편에게 제잘제잘 말을 걸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이 신선한 한편 긍정적인 마인드는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말로만 돌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제가 봐도 허투루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눈에 보였으니 아버님의 깊은 신뢰를 얻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내가 솔직히 엉망장자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내가 죽고 나서도 너하고 아들한테 물려줄 거 물려주고 나면 아내에게 줄 거면 얼마나 되겠냐? 그래도 내가 좋다고 결혼해준 사람이야. 아버님,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직 살 날이 얼마나 긴데. 아니다. 대호 저렇게 된 걸 보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 너도 겪었지 않니? 그러니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해서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는 게 도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버님은 몇 년간 제 남편 때문에 거절하며 미뤄두었던 해외 출장까지 받아들여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새어머니가 있으니 아들을 돌볼 사람도 한 사람 늘어서 제 고생도 덜어질 것이고 자기는 돈을 버는 게 최선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죠. 나 의외로 병간호가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동안 이 보람을 몰랐지? 너무 재밌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 있죠? 두 사람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당신도 해외 출장 가서 일만 하지 말고 모처럼이니 여행 기분도 내고 우리 아가도 남편 간호는 나한테 맡기고 이제 친구들도 좀 만나고 꾸미는데 투자도 하고 그래요? 응? 두 사람 보면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서 내가 다 보기 안쓰럽다니까.
누가 보면 내가 쿠박해서 그러는 줄 알겠어. 제가 병간호를 안 해봤나요? 분명히 고되고 힘들 텐데도 그렇게 재밌게 취미 생활이라도 즐기는 것처럼 에너지 넘치게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흐뭇하고 보기 좋기도 했죠.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많이 의지하고 기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내를 일찍 보내고 혼자 돈 벌면서 아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다 커서 독립한다 싶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저도 저지만 그동안 아버님의 마음고생, 몸고생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분이 옆을 지키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병석에 누운 것은 제 남편이기에 너무 의지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도 고생은 했지만 아버님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왔기에 제 할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염치 없게 혼자 쉬겠어요. 아버님이야 일 때문에 출장을 가시는 거지만 어머님 집에서 혼자 고생하는 걸 다 아는데 저 혼자 놀러 다니고 할 순 없죠. 어머님은 몇 번이나 저에게 그렇게 권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죠. 배려심에 기대기만 하면 사람이 게을러지니까요. 그런데 설득이 통하지 않자 어머님이 난색을 표하더니 아버님께 쪼르르 달려가 마치 고자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저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며느린 날 못 믿는 눈치예요. 내가 뭐 평생 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당분간 편하게 지내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재밌게 휴가 보내고 오라고 그러는 건데. 여우가 따로 없죠. 물론 당시에는 절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지만요. 제가 고집을 굽히지 않으니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 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말에 아버님도 그래 아가. 이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노력과 실력이면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니? 아무리 부부간에도 서로의 인생이 있는 건데 너는 너무 네 인생 없이 살지 않았니? 다만 당분간이라도 네 인생을 즐기고 오렴. 그래야 또 열심히 힘내서 태우가 일어날 날만 기다릴 의욕이 서질 않겠니? 하시며 제 등을 떠미셨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거기서 더 말을 했다가는 아버님께 말대꾸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님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짓인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다물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전화만 꾸준히 드렸어요. 제가 또 덜컥 찾아갔다가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버님에게 말할 것 같았고 그랬다가는 아버님께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일만 하기도 바쁘실 텐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해드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별일 없으시죠? 집에 말 없는 남자랑 단둘이 있는데 일이 있을 게 뭐 있어? 그래도 일손 부족하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 이제 진짜 쌩쌩해졌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과묵한 남자가 취향이더라고. 네 시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단둘이 조용히 하루를 보내니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지. 너 있으면 소란스러워진다니까. 어머니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농담까지 하면서 너스레를 떠셨어요. 솔직히 제가 몇 년이나 저걸 해봤는데 아무리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게 뻔하다고 생각했죠. 특히 어머님처럼 활기찬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집에 갇혀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할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내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봤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낮에는 어머니와 통화하고 어머님의 조언대로 쇼핑도 다녀왔죠. 아버님께서 귀국하시는 시기에 맞춰 드릴 겨울 코트와 제 옷, 그리고 어머님께 드릴 스카프, 남편이 건강해지면 꼭 신겨주고 싶은 신발까지 안 하던 사치를 부린 것 같은 마음에 조금 죄책감이 들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쇼핑을 한다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라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느긋한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음악을 듣다가 스르르 깜빡 잠이 든 찰나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죠. 모르는 전화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태호 씨 아시나요? 네? 제 남편인데 누구세요?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태호 씨 지갑에 든 명함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지금 김태호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의식이 없는 건 아닌데 상태가 아무튼 보호자님께서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눈만 끔뻑이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식물인간이 되어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 이 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 당연히 착오일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남편은 3년째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차를 타고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의료진은 이상하다? 하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고는 지갑 속에 들어있던 신분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어요. 남편이 오래 입원해 있는 동안 온갖 서류와 수납증에 사인을 해왔던 게 저이기에 남편 주민등록번호를 당연히 모를 수가 없었죠. 응급실에서는 지금 의식이 희미한 상황이니 상황에 따라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빨리 오라고 했고 저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가면서도 시어머니가 혹시 답답해서 몸도 못 거느는 사람을 데리고 어딜 나갔다 사고를 당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간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택시를 잡아 타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저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응급실에 누워있다는 남편의 걱정조차 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죠. 시댁에 도둑이 들었나? 남편은 못 움직이고 어머님은 주무시는 사이에 누군가 침입해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남편의 지갑을 훔쳐다가 신분 도용이라도 한 건가? 아니면 강도가 들어서 남편을 납치한 건가? 어머님은 무사한가?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별의별 흉흉한 생각이 다 들어 무서웠어요. 저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이 떨리는 것을 어떻게 수습도 못한 채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응급실 당직 간호사 중 남편이 입원할 때 저와 잘 알고 지내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어머, 김태호 보호자님 오셨네요? 저희 남편이 지금... 네, 저도 차트랑 환자분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떤 여자분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아직 누가 운전했는지는 저희는 모르고 그런데 김태호 환자님은 언제 깨어나셨어요? 재활훈련은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발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눈앞이 새카매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의 얼굴을 지겹도록 봐온 간호사가 직접 확인도 했다는데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니요? 역시 어머님이 남편을 데리고 외출했다가 사고가 난 걸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어렵게 뗐어요. 그 순간에도 역하게 풍겨오는 죽음의 냄새는 절 너무 힘들게 하더군요. 그런데 간호사가 알려준 응급실 침대 위에는 남편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긴 머리에 고불고불한 웨이브 파마가 들어간 여자의 뒷모습을 보였고 그 여자는 몸을 숙여 내리고는 제 남편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죠. 마치 남편을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숨이 껄떡 넘어가라 서럽게 울면서 말이에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연하게 들리던지 저는 이게 현실이 아니라 영화 속 한 장면은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의 뺨을 쓸면서 점점 더 몸을 숙였고 기어코 주변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한 몸처럼 남편의 몸 위로 자기 몸을 포개고는 꽉 끌어안더니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남편의 뺨에 맞대고 비비면서 자기 잘못되면 나도 따라갈 거야? 하면서 펑펑 울었고 남편 역시 그 말에 화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의식을 점점 잃어가며 시야조차 흐릿한 사람이 간신히 팔을 들어 달달 떨리는 손으로 여자를 안아주더라고요. 울지 마, 자기야.
그렇게 죽을 힘을 쥐어짜내어 꺼낸 목소리는 3년 만에 듣는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꿈속에서조차 듣지 못해 그리워하던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요. 세기의 사랑을 하는 커플처럼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를 절절하게 바라보며 애타게 부르는 대상이 제가 아니었을 뿐인 거죠. 그 두 사람은 더욱 꽉 부둥켜 안았고 남편과 볼을 맞댄 채 끌어안느라 고개를 돌린 그 여자의 얼굴을 순간이나마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그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시어머니였어요. 뻔뻔스럽게도 과묵한 남자가 좋다면서 남편을 돌보는 일이 자기 적성에 맞는 천직인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던 바로 그 여자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발언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딱 맞춰졌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의아해하는 간호사에게 제가 여기 왔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또 부탁했어요. 간호사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상황이 심상찮음을 감지했는지 어렵게 수락했죠. 그렇게 저는 분노에 찬 채로 집으로 홀로 돌아왔어요. 2년도 못되게 함께 살고 3년을 빈집으로 두었던 이제는 고작 몇 개월, 그마저도 저 혼자 살았던 신혼집으로요. 집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젠 여기에 내 자리가 없구나 하는 걸 절절히 깨달았어요. 분노를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해보니 모든 일이 아기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동안은 농담만으로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발언들, 항상 전화로 저를 안심시키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거나 친구들도 좀 만나라거나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해라면서 제가 시댁으로 가는 걸 극도로 말렸던 시어머니의 그 행동들이요. 아버님이 출장을 가시고 제가 시어머니의 권유대로 혼자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이 깨어났고 처음부터 남편의 외모에 반해 있었던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며 남편과 눈이 맞아버린 거죠. 처음부터 아파서 누워만 있는데도 잘생겼네 하던 게 그냥 남편의 아들을 칭찬하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부터 남편에게 반해 있었던 거예요. 그 미친 여자는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순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건물이라도 그 여자 명의로 물려주겠다고 했었던 말이 기억났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저는 저를 잘 아는 간호사를 찾아가 두 사람의 불륜 장면을 찍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간호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절절하게 매달리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줬어요. 아버님 성정에 말뿐인 주장을 믿으실 리가 없었고 그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이려 꾀를 쓰는 두 사람이라면 저 하나 미친 여자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간통죄도 사라진 요즘 세상, 저와 아버님이 판사가 되어 그 둘을 벌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제 사진을 받은 아버님은 이틀 만에 급하게 귀국하셨어요. 멀쩡히 살아 움직이는 남편, 부둥켜 안고 영화를 찍는 두 사람의 사진과 동영상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죠.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서 집안엔 사람을 잘못 들이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아버님이 병원에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얼굴을 비비는 걸 보셨어야 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짝짝꿍 맞아서 그런 거지. 아버님은 아내고 아들이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단호한 말에 아버님도 결심을 굳히셨는지 귀국한 것은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저와 함께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어요.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시던 집은 팔아버리고 원래라면 남편에게 돌아갔어야 할 상속 역시 상속자를 변경하셨죠. 그 타이밍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혼인신고를 미처 못한 것이 신의 가호였다는 아버님의 한탄을 듣는 저의 마음도 너무 쓰렸습니다. 이제까지 죽은 거나 진배 없던 제 놈을 너하고 내가 어떻게 돌봤는데 이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 여자의 눈이 멀어 가족의 살신성의를 못 본다면 몸속 깨닫게 해줘야 해. 남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는 걸 알아야지.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아내였기에 배신감도 더 크신 거겠죠. 얼마 뒤 퇴원해서 아버님 집에서 붙어 지내던 두 사람 앞에 저와 아버님이 나타났어요. 한때는 남편이자 아내였고 아들이자 시어머니였던 사람들을 상간녀와 상간남으로 만나게 된 기가 막힌 장면이었죠. 이 집 팔았다. 주인 없는 집에서 뒹굴 생각 말고 둘 다 썩어져. 아버님은 남편에게 호통을 치며 그 여자를 벌레 쫓듯 손으로 휘휘 쫓아내셨죠. 병원에서 찍은 두 사람의 죽고 못 살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요. 그랬더니 세기의 사랑은 어디로 간 건지 두 사람은 갑자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술술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탓을 하면서 말이에요. 난 당신과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 여자가 일부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만나게 했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둘이 도망가자고 했던 건 너였잖아. 정말 없는 정도 뚝 떨어지는 장면이더라고요. 이 벌레마도 못한 것들. 죽을 때까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아버님은 그렇게 두 사람을 무일푼으로 쫓아내셨고 저와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한적한 곳에 집을 얻어 둘이 지내고 있어요. 둘이 살기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아버님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죠. 어떻게 해서든 너와 나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돈, 이 고생과 치욕을 만회할 수 있는 돈은 내가 꼭 남기고 가마. 나중에 그놈이 나 죽고 자식 일합시고 유산소송이라도 걸면 어쩔 수 없잖느냐. 전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데 말이죠. 아버님이 계셔준 덕분에 저는 지금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도 두렵지 않죠. 부디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부녀 관계인 줄 알아요. 사이가 너무 좋다고 말이죠. 아버님과 저도 구구절절 사연을 다 설명하기도 귀찮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남들 눈을 피해 쫓겨나듯 섬마을로 간 두 사람은 무일푼 신세에 서로 헐뜯으며 그렇게 저와 아버님에게 빌고 빌붙으려 했던 것이 분쟁의 씨앗이 된 모양인지 결국은 찢어져 각자 살고 있다고 해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다 나버렸으니 시골이 난 섬마을에 숨어 지내며 비참하게 살고 있겠죠. 그 세기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했는지 이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 숨어서 먹는 떡이 제일 맛있다죠. 원래 불륜짓거리 하는 인간들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 스릴 자체를 즐긴다고 하니까요. 어차피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낭떠러질 뿐인 삶, 내 편 하나 없는 남은 인생이 저와 아버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벌일 테니까요. 불가피한 사고로 순식간에 불수의 몸이 되어 3년이나 누워 지내봤던 사람이 그랬다니 더 기가 막힌 일일 뿐인 거죠. 참 사람 일 한 치 앞을 알 수 없죠. 전 아버님이 곧 퇴근하실 시간이라 저녁 준비를 하러 가야겠어요. 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지금 당장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